소설 신인간혁명 5권 제2장 환희. 야마모토 신이치가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도착한 것은 1961년 11월 15일 밤이었다. 거리는 생각 외로 한산했다. 신이치는 이 스페인에는 아직 멤버가 없다고 들었다. 저녁 식사를 끝낸 신이치는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창제하며 이 나라에도 많은 지용의 벗이 출현하기를 진지하게 기원했다. 스페인에서는 하룻밤만 묵고 다음날 오전 중에는 스위스로 이동해야만 했으나 신이치는 이 정열의 나라에 큰 매력을 느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수도인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항만 도시로 알려져 있는 상공업의 중심지 바르셀로나에도 나폴레옹의 침공에 민중이 봉기하여 과감한 싸움을 전개한 격전지 사라고사에도, 또 예로부터 행복의 섬들이라 불리어온 대서양에 떠있는 카나리아 제도에도 가보고 싶었다. 신이치는 스페인 사람의 밝고 순박함,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는 혼신의 정열로 싸우는 인간성에 깊이 공감했다. 그 인간성은 스페인이 낳은 금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의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신이치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는 탄생 80주년의 가절에 해당하는 달이기도 했다. 피카소가 대작 게르니카를 그린 시기는 인민전선 정부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 프랑코 장군파가 싸웠던 스페인 시민전쟁이 한창인 때였다. 1937년 4월 프랑코를 지지하는 나치스 독일의 폭격기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도시 게르니카를 폭격했다. 놀랍게도 자신들이 가진 무기의 살상 능력 실험을 겸한 무차별 폭격이었다.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민중이 희생되었다. 파리에서 그 보도를 접한 피카소는 격노했다. 그는 즉시 게르니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의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 박람회의 스페인관에 전시할 벽화를 의뢰받았던 것이다. 피카소는 극단적인 변형 기법으로 흑색과 백색, 회색을 사용하여 폭격당한 인간과 가축의 단말마의 전경을 그렸다. 그 기법은 훌륭하게 성공하였으며 폭격에 대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규가 보는 이의 가슴에 강하고 격렬하게 밀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피카소의 부정에 대한 분노와 눈부신 휴머니즘의 결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스페인 시민전쟁은 프랑코군이 승리하여 프랑코의 오랜 독재가 시작된다. 피카소는 프랑코의 독재를 증오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파리를 점령했을 때에도 그는 파리에서 계속 살았다. 독일군은 그가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했지만 파리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 뜨거운 휴머니즘의 피가 전신에 맥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프랑코 독재, 나치스 독일과 싸웠던 사람 중에 스페인이 낳은 대음악가 파블로 카잘스가 있다. 카잘스는 1876년 12월 바르셀로나에서 가까운 벤드렐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첼로 연주자로 재능을 발휘한 카잘스는 젊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카잘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널리 구미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한편 바르셀로나에 오케스트라를 설립하여 스스로 지휘자가 되는 등 음악 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프랑코의 반란이 그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만다. 열렬한 애국자로 공화주의자였던 카잘스는 프랑코 독재의 스페인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한다. 그렇지만 향수를 못 이겨 고향에서 가까운 남프랑스의 피레네 산맥 기슭에 자리한 프라드로 옮겨 살았다.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카잘스는 그곳에서 프랑코 정권과
프랑코를 지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에게 계속해서 단호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치스 독일의 위협도 회유의 유혹도 있었다. 그러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오는 망명자 구제에도 힘을 쏟았다. 카잘스는 말한다. 나는 정치가가 아니다. 아주 단순한 한낱 예술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는 예술이 하나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생활 영역 밖에 존재하는 장난감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본래의 인간적인 의의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정치적인 여러 기능은 예술가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권위가 문제될 때에는 예술가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사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사명을 단호히 표명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의 평화가 찾아오자 카잘스를 경무하는 음악가들이 차례차례 프라드를 방문하여 가르침을 구했다. 카잘스는 1950년 6월 젊은 준영들을 위해 음악제를 개최했다. 이것이 후에 세계적인 음악제가 된 프라드 음악제이다. 카잘스는 유엔의 날인 1958년 10월 24일 뉴욕 유엔 본부의 초빙을 받아 기념 연주회를 갖고 그 프로그램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인쇄하여 배포했다. 그 메시지는 핵 폐기를 호소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카잘스 혼의 절규이기도 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음악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세계 언어인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만드는데 공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히 나의 동지에게 또한 모든 음악가에게 호소하여 인류를 위해 그들의 예술의 순수함을 유용하게 쓰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제9교향곡에 있는 환희의 노래는 인류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있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날 이 환희의 노래를 연주하고 그것을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온 세계에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방송하자는 것입니다. 난 이 노래를 기원으로 우리들 모든 사람이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기원으로서 연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카잘스는 베토벤의 환희의 노래를 통해서 평화를 원하는 인류의 마음을 이으려고 했다. 피카소와 카잘스, 파블로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거장은 격동의 동시대를 살다 1973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스페인의 현대사에 찬란히 빛나는 이 두 사람의 삶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거기에는 사학과 싸우며 평화와 휴머니즘을 끝까지 지켜야 할 불굴의 정신이 있다. 정의의 마음이 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 스페인에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지용의 벗이 정열적인 평화의 사자가 반드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민중 승리의 깃발을 세워 이곳에 반드시 평화 낙토를 구축해 줄 것이다. 그것이 과연 언제가 될지는 추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의 개막에는 지용의 동지가 연주하는 행복과 환희의 교향곡이 이 나라의 곳곳에 메아리 칠 것을 신이치는 확신했다. 나오라, 묘법의 피카소여, 묘법의 카잘스여. 신이치는 기원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스페인의 벗에게 분발하라, 지지 말아라,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라 라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호텔을 나서 스페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차례차례 처리했다. 이날은 오전 10시 30분 비행기 편으로 스위스의 취리히로 떠나야 했으므로 아침나절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했다. 택시를 타고 시내를 달릴 때 함께 타고 있던 가와사키 에이지가 신이치에게 물었다. 저는 유럽의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가면 되겠습니까?
가와사키는 강한 결의에 불타고 있었으나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 2, 3일 동안 고심하고 있던 것이다. 신이치는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는 가와사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어드바이스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가와사키 씨, 선구자란 괴로운 법입니다. 일체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에 손을 써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보람도 있고 공덕도 큽니다. 가와사키가 앞으로 명실공히 유럽의 중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래를 구상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 갈 필요가 있다고 신이치는 생각한 것이다. 신이치는 가와사키에게 리더로서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키워주고 싶었다. 광선유포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한 사람이 벗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열과 영지로 만들어내는 인간 창가의 드라마이다. 자신을 갈고 닦아 신심의 자세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지도를 구하고 구도의 마음을 불태워가는 것이 당연하다. 또 활동을 하면서 협의나 의견의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광선유포 활동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내발적인 자각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생각하고 대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가와사키는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신이치는 말했다. 어쨌든 어본전께 진지하게 기원하고 지금 있는 동지를 격려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가면 됩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멤버도 점차 세계로 나갈 테니까 유럽에도 얼마 안 있어 5에서 60세대가 될 겁니다. 가와사키 에이지는 그 말을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가와사키가 만난 유럽 멤버는 아직 3명뿐이었다. 그것이 얼마 안 있어 50세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선유포의 속도는 빠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어서야 한다고 느꼈다. 신이치 일행은 스페인 광장 근처에 있는 그란비아라고 불리는 상점이 늘어선 상가 앞에 내려 잠시 거리를 산책했다. 신이치는 산책하다가 한 가게에서 스페인 방문을 기념해 가방을 구입했다. 일행은 오전 10시 반 비행기로 마드리드를 출발. 오후 1시가 지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도착했다. 여기서 취리행 비행기로 갈아타게 된다. 일행이 로비에 모습을 나타내자 기다리고 있던 몇 명의 일본인 중에서 한 부인이 달려왔다.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남편의 일관계로 제네바에 와 있던 모토스기 미스코라는 부인이었다. 반년 전 그녀는 스위스로 떠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 학회 본부에 왔었다. 지난해 11월 입회했으나 그때는 학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신이치는 모토스기를 격려하며 자신도 반드시 스위스에 가겠다며 재회를 약속했었다. 그 모토스기가 지금 밝은 모습으로 마중 나와준 것이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니 기쁩니다. 신이치가 모토스기와 말을 주고받자 곁에 서 있던 20세 정도의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이 신이치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말했다. 선생님, 왜 오늘은 안경을 쓰지 않으셨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경이 없어도 잘 보이기 때문이죠. 모토스기가 당황하여 말했다. 어머나, 그런 실례의 말을 하다니. 제 딸입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학회원 집에서 안경을 쓰신 도다 선생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이 이대 회장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쓰신 분을 회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죄송스러워했으나 자매는 어깨를 움츠리고 서로 소근거렸다.
그 사진에 있던 분하고는 다른 분이야. 그래, 전혀 다른데? 모토스기 미스코의 이야기로는 쌍둥이 자매는 일단 입회하긴 했으나 아직 신심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치는 모토스기의 딸들에게 말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스위스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어학을 마스터해 단단히 어머니를 지켜드리세요. 쌍둥이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제네바는 프랑스어권이지만 프랑스어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간단히는 마스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다른 딸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말했다. 우리들은 아직 영어도 할 수 없는걸요? 그리고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신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마중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약간 뚱뚱한 몸매에 머리를 뒤로 둥글게 묶은 40세 정도의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겸손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뭔가를 묻고 싶은 듯 신이치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라도 말씀하세요.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다카야마 사치라고 합니다. 신심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부로 있는 집주인이 일 때문에 이곳에 부임하게 되어 함께 제네바로 왔습니다. 곁에 있던 모토스기가 다카야마의 말을 보충했다. 사치 씨는 가정부라 해도 요리사도 겸하고 있으며 몇 명의 가정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별다른 어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말씀도 잘하셔서 현지 분들과도 이내 친구가 되어버리지요. 여기에 오기 전에는 저도 사치 씨도 가나가와 현의 하야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카야마는 밝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가정부에 지나지 않는걸요. 실은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일본에 두고 온 아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관계로 아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입주해서 일하는 동안 스위스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17살이 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당신은 아드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더구나 신심을 하시며 매일 아드님의 행복을 기원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아드님에게 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신이치가 말하자 다카야마는 결심한 듯이 이야기했다. 저는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스위스 분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카야마는 얼굴을 붉혔다. 결국 고민하는 것이 결혼 문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결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당신이 한평생 함께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지, 그 사람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해갈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인품은 어떤지, 생활 습관이나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신조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부부로서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특히 아드님의 일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심사숙고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일 있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결단을 내려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라면 편지를 통해서라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드님도 이제 17세가 되었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훌륭한 어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혼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확실히 결혼하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인생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후 부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또 결혼하여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기의 숙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도 병에 수겁이 있다면 병으로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경제고의 수겁이 있으면 경제고로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수갑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뇌에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생명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신심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될지 어떨지의 열쇠는 신심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행복의 다이아몬드가, 행복의 대궁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심 근본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분들에게도 불법을 가르쳐 모두가 행복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다카야마 사치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신이치는 이런 지하에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보다 갑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으며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다카야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오직 자식만을 위해 일해온 여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을 만나게 되어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다카야마 사치의 심정을 신이치는 가슴 아플 정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어떻게 하든지 그녀가 행복해지길 바랬다. 그녀의 인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괴로운 일과 슬픈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것도 불법의 눈으로 보면 사명 때문인 것이다. 과거의 고생도 모든 시련도 일체를 살려가는 것이 불법이다. 신이치는 다카야마의 행복을 기원하며 물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 남성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왔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카야마는 로비 벽 쪽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안경 쓴 스위스 남성을 손짓으로 불렀다. 아니 그럼 왜 처음부터 소개해주지 않았습니까? 신이치가 웃으면서 말하자 다카야마는 기쁜 듯이 말했다. 그도 제 아들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탓인지 아들의 일을 걱정하여 만약 결혼한다면 곧 아들도 스위스로 불러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 남성을 소개받은 신이치는 정중하게 첫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전기관계 회사에 근무하는 수리기사라고 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 공항 아나운서가 취리행 비행기의 출발 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모토스기 미스코의 딸 중 한 명이 신이치에게 물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언제까지 스위스에 계세요? 취리에서 이틀 밤 묵고 나서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스위스를 돌아볼 시간은 없겠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펜턴트 줄을 손가락에 감고 있었다. 그것은 올림픽 메달만큼이나 크고 둥근 펜던트였다. 굉장히 큰 목걸이로군요. 신이치가 말하자 다른 딸이 대답했다. 그렇다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몸집이 큰 탓인지 목걸이도 큰 것밖에 팔지 않아요. 조금 더 작은 것이 갖고 싶은데. 그래요? 그렇다면 취리에서 작은 목걸이를 찾아서 사드리죠. 내일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취리로 오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인 모토스기가 몸을 내밀며 말했다. 취리에서 찾아뵈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취리에서 시간을 내어 모토스기 모녀를 격려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스위스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순진한 딸들도 스위스 여자부의 중핵이 될 멤버들이다. 그것을 위해 발심의 종자를 심고 싶었다. 또 신이치는 다카야마 사치도 취리에 초대했으나 아무래도 일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았다. 탑승기는 거의 예정 시각에 제네바를 출발하여 오후 2시 40분에
취리히에 도착했다. 호텔에 짐을 풀자 일행은 스위스에 있는 학회원과 연계를 취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또 일본 멤버에게서 부탁받은 몇몇 사람을 방문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 거리로 나오자 10월이었지만 싸늘한 한기가 몸에 스며들었다. 취리히는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지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거리였다. 옛 시가지로 발길을 옮기자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어 중세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취리히 호에서 흐르는 리마트강 저편에는 그로스 민스턴의 쌍둥이 종탑이 보였다. 일행은 취리히 호숫가를 걸었다. 동행한 멤버 중 한 청년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광선유포의 길을 여시려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순회하고 계십니다만 정말로 머지않아 동지들이 뒤를 이을까요? 일본에는 200만 세대가 넘는 회원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유럽에는 멤버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설령 있다 해도 단 몇 사람에 불과하다. 이 청년은 그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광선유포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신이치는 말했다. 걱정할 것 없네. 3년, 5년, 10년이 지나는 동안 학회원은 이곳 유럽에도 속속 찾아와 마침내 현지 사람들도 차츰 진심을 하게 될 테니까. 니치렌 대성인께서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서신 지 700년. 세계에 불법이 넓혀질 때가 도래했다. 지용의 보살이 잇따라 출현하지 않을 리 없지.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각국에 있는 멤버들을 있는 힘을 다해 격려하고 소중히 육성해 가야 한다. 모든 것은 그 한 사람에서부터 넓혀져 간다. 일행은 이야기를 나누며 취리히호에서 쇼핑가인 바노프 거리를 지나 중앙역으로 향했다. 조금 지나자 왼쪽에 잔디밭이 있고 그곳에 어린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남성의 동상이 있었다. 누구의 동상인가요? 신이치가 묻자 가와사키 에이지가 말했다. 유명한 교육자 페스탈로치입니다. 그래, 페스탈로치는 이곳 취리히 출신이지. 신이치는 그리운 듯 웃음을 지었다. 그는 일찍이 도다조세이가 경영했던 출판사에서 소년 잡지 소년 일본의 편집장으로 있을 때 대교육자 페스탈로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신이치는 꼼짝 않고 동상을 응시하고 있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바벨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었던 바바라 슈미트라는 여성을 알고 있는가요? 동행한 청년들은 아무도 몰랐다. 그 사람은 페스탈로치 집안의 가정부였습니다. 페스탈로치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죽음에 임박하여 바비리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아내를 돌봐다오. 너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아내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죽을 때까지 사모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페스탈로치에게는 형과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어머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3명의 자식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베리는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고생하며 부인을 도와 아이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채소나 계란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시장 상인이 서둘러 귀가하려고 할 때를 엿보기 위해 몇 번이나 찾아갔다고 합니다. 바베리는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성실했으며 총명했습니다. 결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며 경건하고 강한 신앙심과 인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그 바베리가 열심히 자기를 지키고 키워주며 애정을 쏟아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인간적인 영향과 촉발이 없었다면 대교육자 페스탈로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이 여성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의 진가란 학력이라 처지,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를 지키는가 어떤가, 성실한가 어떤가입니다. 진지한가 어떤가입니다. 그리고 신의의 사람, 성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에게는 인간성이라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 인간성은 타인의 마음을 열고 반드시 촉발을 일으킵니다. 학회의 세계를 보아도 지금까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를 지켜온 것은 그러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유명 대학을 나온 엘리트도 아니며 본부 직원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필사적으로 분발하고 있는 사람도 국제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땅바닥을 기는 듯한 심정으로 생활하며 고생을 견뎌온 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힘으로 미국도 올 1년간 대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으로 새로운 인재를 속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나 처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가를 통찰해 가야 합니다. 또 간부는 회원에게, 민중에게 봉사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제네바에서 만난 다카야마 사치 씨도 그 민중의 대표와 같은 분입니다. 학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총명하며 성실합니다. 나는 훌륭한 인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구상하고 있던 스위스의 인사에 대해 말했다. 다카야마 사치 씨는 앞으로 스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스위스의 중심자가 될 사람은 모토스기 미스코 씨이지만 그녀의 경우는 몇 해가 지나 남편이 정근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과 함께 스위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카야마 씨가 그 스위스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계속 여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좋은 인품이나 명랑함을 생각하면 장래 스위스의 중심자가 될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녀라면 멤버가 증가해도 틀림없이 잘 리드해 갈 것입니다. 학회의 리더는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심에 면려해 가면 멀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회에서도 신뢰를 얻어 빛날 것이고 누가 보아도 행복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계속 육성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품입니다. 나는 그녀의 장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이치가 기대했던 대로 다카야마는 그 후 진지하게 신심에 면려했다. 일에 있어서도 주위의 신뢰는 더욱더 두터워져 갔다. 그러나 그녀의 고용주는 처음부터 신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학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심을 그만두도록 강요했다. 그때 다카야마는 의연하게 말했다. 저는 고용자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은 따를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다카야마는 결혼하여 스위스에 영주한다. 그리고 후에 중심자가 되어 스위스 광선유포의 원동력이 된다. 또 일본에 두고 온 아들도 후에 스위스로 건너와 신심을 시작하였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스위스의 중심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불법을 유포하는 학회가 강한 것은 민중이 민중의 손으로 민중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회는 민중이라는 대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에도 아부하지 않고 권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즐겁게 또한 확고한 스크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행한 멤버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호텔에 돌아가면 다카야마 사치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오늘 소개해 주신 분은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라고. 그녀가 그 남성과 함께 온 것은 아마 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일 겁니다. 본래 결혼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렇게 전언해두면 그녀도 안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말했다. 리더란 모두의 마음을 생각하여 구체적으로 이렇듯 세심하게 배려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위협을 이룬다고 해도 해야 할 하나하나는 모두 조그마한 일입니다. 베스탈로치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치는
페스탈로치의 만년의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뭔가 주우면서 걷고 있었다. 그것을 본 경찰관이 미심쩍게 생각하여 물었다. 이 경찰관은 어제도 노인이 뭔가 주우며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었다. 도대체 무엇을 줍고 계신가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보여드릴 만한 것이 못 됩니다만. 경찰관은 더욱더 미심쩍게 여겨 억지로 호주머니 속을 조사하려고 했다. 노인은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유리 조각이었다. 경찰관은 물었다. 이것을 주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 아이들이 밟으면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노인은 다시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이 노인이 바로 불세출의 대교육자 페스탈로치였다. 신이치는 가와사키에게 말했다. 그 행위 자체는 작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강하고 큰 마음이 있을 때 세세한 배려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동지를 위해 벗을 위해서라고 말해도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이치가 일본에 돌아가 버리면 가와사키와는 한동안 만날 수 없다. 가와사키는 유럽의 리더가 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이번 여행 동안 불법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철저히 가르쳐 두고 싶었다. 다음날 1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침부터 대객전에 사용할 융단을 구입하기 위해 외출했다. 전날 몇몇 가게에서 눈여겨보긴 했으나 마음에 드는 융단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대객전은 광선유포의 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후세까지 소중하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건물이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융단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적당히 타협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신심의 지성으로 공양에 참가한 동지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이 신이치의 심정이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융단을 구입하기까지는 6시간 이상이나 이 가게 저 가게를 찾아다녀야만 했다. 돌아가는 길에 신이치는 다시 액세서리 가게를 몇 군데 돌려보았다. 선생님, 무엇을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동행한 간부가 물었다. 펜던트입니다. 작은 것으로. 모토스기 미스코 씨의 쌍둥이 자매에게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가게에도 그녀들에게 어울리는 작은 펜던트는 없었다. 신이치는 부득이 펜던트 대신에 빨간 보석 상자를 2개 구입했다. 신이치가 호텔에 돌아오자 모토스기와 딸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작은 펜던트를 찾아보았지만 역시 이곳에도 작은 것은 없더군요. 그 대신에 보석 상자를 사왔어요. 신이치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쌍둥이 자매에게 건넸다. 그리고 모토스기 모녀와 대화를 시작했다. 신이치는 먼저 쌍둥이 자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장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요? 자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중 한 명이 생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좋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가능하다면 호화 여객선 여행이 좋아. 신이치는 웃음이 나왔다. 솔직하다고 하면 솔직한 대답이었으나 조금은 예상 밖의 대답이기도 했다. 열심히 제목을 부르고 신심에 힘쓰면 자연히 그런 경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복운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큰 문제가 있지요. 신이치는 인간에게 노력이란 물론 중요하지만 복운이 인생을 좌우해 간다는 것을 말했다. 자매는 인생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여지껏 깊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자매가 앞으로의 인생에 왜 불법이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를 잘 알아듣도록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이 자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심에 눈뜨지 않더라도 인간에게는 반드시 전환점이 있다. 인생에는 심각한 번민이 부딪힐 때도 있으며 앞이 막히는 일도 있다. 그리고 그럴 때 신심을 상기하면 행복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시니치는 자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어머니인 모토스기 미스코 씨에게 혼자 일어서는 신심의 중요함을 호소하고 또 아직 입신하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마음 자세를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모토스기를 격려했다. 유엔 유럽 본부가 있고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또 알프스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대자연에 혜택받은 스위스는 로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당신 주위에서부터 인간 공화의 연대를 넓혀 나가주세요. 그리고 광선유포라는 평화의 대로망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기라는 작은 껍질에 틀어박혀 자신의 행복만을 원하고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주위의 사람도 자타 함께 행복하게 되어야만 진실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벗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비의 삶이 바로 불법이며 거기에 자신의 행복도 있습니다. 부디 자신만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인생에서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며 기원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힘찬 발걸음을 개시해주기 바랍니다. 모토스기는 눈동자를 빛내며 예하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니치는 그 후 모토스기 모녀와 함께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계속했다. 조금 지나자 하늘에서 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시니치의 등 뒤에서 자매의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나, 눈이 내리네. 어쩐지 춥더라니. 그래서 취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었는데. 시니치는 자매 쪽을 보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봄을 고대하게 되고 봄이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봄이라면 기쁨을 맛볼 수 없겠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지 않고 반드시 봄이 온다고 믿고 항상 분발해가는 것입니다. 고생 따위는 싫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팥죽도 설탕뿐만 아니라 소금을 넣었을 때 비로소 그 설탕의 단맛도 더해집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아무런 부자유스러움도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용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매 중 한 명이 말하자 다른 한 명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우리들도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하며 집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을 하며 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나칠 정도로 행복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것은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연마하고 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표를 정하고 힘들어도 지지 않고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재산입니다. 봄이 되면 예쁜 꽃이 피어 향기를 더하는 것은 그때까지 많은 양분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인생의 행복이라는 꽃을 피워주세요. 그것을 위한 생명의 영양분이 신심이며 불도수행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야기를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시니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렇게 대화했던 것은 그녀들도 언젠가는 상기하여 신심을 분발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시니치는 확신했다. 모토스기 가족이 돌아간 것은 오후 6시 반경이었다. 눈은 비로 변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또 스위스에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카야마 사치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십시오.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들을 전송했다. 그는 스위스의 대지에 있는 힘을 다해 인재의 종자를 심고 육성하고 싶었다. 그 이튿날인 18일 아침, 일행은 비행기로 취리히를 출발하여 오전 10시가 지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도착했다. 이 빈을 방문한 목적은 대객전에 쓸 샹들리에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빈에서는 하룻밤만 묵고 다음날 이탈리아로 이동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호텔에 도착하자 곧바로 동행한 멤버와 시차를 나갔다. 시내에는 중세의 건물이 많아 고도의 역사를 느끼게 했다. 또 시내 어디에서나 136.7m의 높이로 우뚝 솟은 성 슈테판 대성당의 고딕 양식 첨탑이 보였다. 이 대사원은 일설에 따르면 12세기 전반에 건설을 시작하여 약 400년 후에 한 차례 완공을 보았으나 그 후에도 다시 공사를 계속했다고 한다. 시니치는 몇몇 가게를 둘러보며 시간을 내어 융단을 고르고 유리세공 가게에서 견본으로 샹들리에를 하나 구입했다. 시니치가 오스트리아에서 샹들리에를 구입하려고 한 것은 이곳이 동서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게르만계, 라틴계, 슬라브계의 서로 다른 민족 문화가 교류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이름도 동쪽의 나라라는 의미이며 특히 빈은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동방의 요새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가 합스부르크가가 거대한 권력을 갖고 이 땅에서 크게 번영하자 널리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도 음악가나 화가, 시인 등을 초대했다. 빈은 예술가들에게 동경의 땅이 되어 각지에서 많은 예술가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소위 빈은 국제도시로서 다른 문화가 서로 경쟁하며 융합하는 문화의 도시였다. 베토벤이나 하이든, 모차르트, 브람스 등도 빈을 찾았던 음악가들이다. 시니치는 그 인간과 문화의 융합이라는 의의를 담아 인류 평화를 기원해 가게 될 대객전을 장엄하게 장식할 물품을 빈에서 구입하려고 한 것이다. 시니치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다. 광선유포란 인간의 문화를 흑융시키는 운동이다. 그렇다면 문화 융합의 대지 오스트리아는 미래 광포의 대무대가 되어야 할 전지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도 많은 지용의 벗이 반드시 출현할 것이다. 시니치는 그 때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불렀다. 이튿날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대객전의 맨 앞할 도나우강의 돌을 채취한 후 중앙묘지에 들렀다. 이 묘지에는 음악의 도시 빈에서 활약했던 많은 저명한 음악가가 영구히 잠들어 있었다. 문에서 조금 들어가자 녹음이 우거진 곳에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등의 묘비가 세워져 있었다. 주위에는 나무와 잔디로 조성되어 있어 묘지 전체가 마치 아름다운 공원을 연상케 했다. 베토벤의 묘비는 흰 대리석으로 메트로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그 표면에 하프가 디자인되어 있었다. 시니치는 그 앞에 서자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 5번, 운명이나 제9번, 환희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하여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시니치는 청춘 시절부터 이 곡들 속에서 고뇌를 극복해낸 베토벤이라는 인간의 혼의 울림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곡들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호 로맹 롤랑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사상이나 힘으로 승리한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 내가 영웅이라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서 위대했던 사람들 뿐이다. 아마도 베토벤만큼 많은 고뇌와 싸우며 장대한 정신의 승리를 거둔 음악가는 없을 것이다. 루트비 반 베토벤은 1770년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궁정악단의 테너 가수였으나 가난하고 지독한 술 주정뱅이였다. 그는 아들을 신동으로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어릴 적부터 우격다짐으로 음악을 가르쳤다. 베토벤은 10살 때 극장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되어 일찍부터 생활비를 벌게 된다. 그리고 16살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두 동생의 교육을 포함해 일가의 생활을 일체 책임져야만 했다. 21세가 되자 베토벤은 빈으로 나와 하이든에게 사사한다. 여기에서 건반 악기의 연주자로서 또 작곡가로서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마침내 가혹한 운명의 문은 베토벤을 강하고 격렬하게 두드렸다. 베토벤은 20대 후반부터 귀울림과 복통이 덮쳐왔고 조금씩 청각을 잃어갔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음악가로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조금씩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공포, 선천적으로 쾌활한 성격이었던 베토벤도 고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날들이 계속된다. 그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 운명의 숨통을 눌러놓고야 말겠다라고까지 단언하며 운명에 저항했던 베토벤도 자살을 생각한 시기가 있었을 것 같다. 1802년 10월에 썼던 소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에는 귓병을 앓고 있던 베토벤의 고뇌가 구구절절 담겨 있다. 나는 거의 절망 상태여서 조금만 더 하면 자살할 지경이다 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지지 않았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사명의 빛을 발견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표현해낼 때까진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잔혹한 운명을 인내하며 새롭고 창조적인 인생의 출발을 결심했다. 이 유서는 말하자면 과거의 자신에 대한 결별의 선고인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계시하는 새로운 인생의 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후 베토벤은 작곡에 대한 도전에 불꽃을 태우며 연이어 걸작을 세상에 내놓아 명성을 떨친다. 교향곡 제3번, 영웅이나 제5번, 운명, 그리고 제6번 전원도 유서를 쓴 지 5에서 6년 사이에 완성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생활상의 고생은 끊이지 않았다. 베토벤은 왕후나 귀족에게 아첨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비호에 속박당하지 않는 자립된 생활을 원했다. 또 자신의 예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그것은 당시 음악가로서는 혁신적인 사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고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1810년대에 들어서자 고뇌는 더욱더 성난 파도와 같이 그를 덮쳤다. 연애의 파국도 있었다. 명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한편 수년간에 걸친 창조 활동의 침체도 있었다. 베토벤과 같이 천재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도 슬럼프의 고뇌를 피할 수 없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1815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남동생이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베토벤은 비탄에 잠기면서도 남동생의 아들인 카를의 후견인이 되려고 했다. 그런데 사태가 복잡해져 카를의 생모와 재판에서 다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그는 카를에게 애정을 쏟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조카인 카를은 베토벤의 기대와는 달리 방탕한 생활을 거듭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살미수 사건까지 저지르고 만다. 그 정신적 피로는 확실히 베토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귓병은 악화되어 회화 수첩을 이용한 필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고뇌에 이은 고뇌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베토벤은 대시인 실러의 송시 환희의 부처를 합창으로 수반하는 교향곡 제9번의 작곡에 몰두했다. 고뇌, 그것은 베토벤의 많은 초상화 표정에도 새겨져 있다. 그렇지만 그 고뇌의 구름도 베토벤의 내면의 대공을 덮을 수는 없었다. 지상의 소란함에도 만파로 밀려오는 비난 중상에도 병이나 경제고에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고뇌에서
환희를 단련하기 시작했다. 실러가 환희의 부처라는 시를 지은 것은 1785년, 베토벤이 15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인간의 자유와 인류의 승리를 노래한 이 시는 독일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베토벤이 언제 이 시를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생에 지울 수 없는 선열한 감동을 느끼고 일찍이 22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이 시에 곡을 붙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환희의 노래의 멜로디에 대한 착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와 멜로디가 이어지고 이 시의 합창을 피날레로 교향곡 제9번이 완성되기까지에는 다시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교향곡의 합창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베토벤은 굳이 어렵고 힘든 길에 도전하여 환희의 선율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9. 그것은 베토벤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집대성한 정신의 개가이며 인간의 성스러운 혼의 창가이다. 제4악장의 첫머리에 가혹한 운명처럼 폭풍우와 같은 난조가 뒤덮고 잇따라 제1, 제2, 제3악장의 선율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이것은 환희의 울림이 아니다라고 그 순간 신비한 정적이 주위를 감싼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멜로디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갓난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처럼 흘러나온다. 환희의 멜로디다. 그 선율은 듣는 이의 고뇌를 치유하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환희를 소생시키며 조금씩 증가하는 음량 속에서 모든 관현악의 연주가 울린다. 관현악이 연주하는 환희의 멜로디는 또다시 폭풍과 같은 난조로 중단한다. 그때 힘차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 버시여, 이 소리가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기쁨에 가득 찬 소리를 노래하자. 이 내용은 실러의 원시에는 없다. 베토벤이 삽입한 말이다. 버시여, 낡은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그것은 음악으로 혁명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새로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침내 전원이 합창을 시작한다. 생명력 넘치는 노랫소리는 환희가 고뇌를 부수듯 격렬하고 강한 환희의 테마를 노래한다. 계속해서 행진곡 풍의 선율을 타고 선도자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노랫소리를 격려로 모두 하나가 되어 영웅처럼 승리를 향해 행진한다. 그 노랫소리를 로맹 롤랑은 싸우는 젊은 환희의 창가, 돌격의 행진, 하나의 마르세예지인 것이다 라고 평했다. 환희의 노래에는 프랑스 혁명을 고무시킨 라마르세예지와 같은 민중 개가의 울림이 있다는 것이다. 승리의 개선문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나아가는 대중의 노랫소리, 바로 그것이 환희의 노래였다. 그 쾌활한 노랫소리는 어느새 사람들을 장엄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게 한다. 부둥켜 안아라. 백만의 사람들이여, 이 입맞춤을 전 세계로. 환희에 감싸여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만인이 우애를 바탕으로 형제로 맺어진다. 그리고 하나로 융합된 민중은 화려한 축제를 열어 하늘을 오르는 듯한 환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정을 맞이한다. 베토벤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완전히 서민적인 음악을 쓰고 있다. 그것은 민중이야말로 위대하다. 민중이야말로 신성하다는 통찰이 아니었을까. 또 그것은 주역이 된 민중이 답답한 지상의 속박을 단절하고 정신의 대공으로 비상하는 민중 경애혁명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시의 비는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으로 반자유, 반민주의 공기가 팽배해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경찰의 눈초리가 빛났고 공화주의자로 알려진 베토벤에게는 당국의 감시도 뒤따랐을 것이다. 실로 제9는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자유와 민주의 광채였다.
정신적 영웅의 개가이며 인류의 교향곡이었다. 미래로 영원히 울려 퍼질 희망의 곡이었다. 제9의 첫 연주회는 1824년 5월, 그것은 큰 반향을 일으켜 연주가 끝나자 황제를 맞이할 때보다 더 큰 박수가 극장을 감쌌다. 제9 교향곡에 대한 절찬.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명곡도 두 번째 공연부터 인기가 떨어져 버렸다. 몰 이해와 몰 인식으로 인한 베토벤에 대한 공격도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만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1827년 이른 봄, 베토벤은 56세로 생애를 마쳤다. 그것은 베토벤이 어떤 편지에 쓴 말, 그 자체의 생애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슬픔을 뚫고 환희로.